네, 옮김과 드림, 아이고, 독일어 수업 또 시작하겠습니다. 21강이고요. 오늘은 교재에서 11가를 배우는데, 제기대명 동사라는 걸 배웁니다. 이미 유럽어를 뭐 조금 배워봤던 분들은 제기대명 동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저희는 하나 더 나가서 대체 이 제귀대명 동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발달이 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 태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사태 혹은 중동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에, 뭐 그것과 우리가 아는 뭐 능동태, 수동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능을 했었고 그게 무너지면서 어떤 식으로 이 현대 유럽어가 발전을 해서 지금의 이제 일반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봐보도록 하죠. 일단 어, 여기 저희 11가인데요. 11가는 저희가 먼저 좀 개념을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제귀대명 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죠. 제귀대명 동사. 저희가 제귀대명 동사 혹은 뭐 제귀동사 혹은 대명 동사 등등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의 형태를 갖고 있냐면 대부분의 유럽어에서 뭐 불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슈마벨레 뭐 사샤 나는 사샤라고 한다 혹은 뭐 스페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샤모 사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독일어에서도 뭐 예를 들면 ich setze mich 뭐 auf die Bank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하면은 나는 뭐 나 자신을 의자 위로다가 앉힌다. 몇 번 저희가 이미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현대 유럽어는 그죠? 현대 유럽어는 뭐 독일어도 사격 지배동사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 타동사 위주로 수립이 돼 있다라는 말을 제가 이미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동사가 좀 부족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일으켜 세운다만 있고 일어나다가 없는 거고 씻기다만 있고 씻다가 없는 거고 앉히다만 있고 앉다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타동사에서 타동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주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목적어로 삼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내가 잠을 잔다. 이런 건 자동사죠. 자동사는 다른 목적어가 없이 어, 충족될 수 있는 동사. 뭐 대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잠을 잔다. 뭐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는 목적어라기보다 그냥 장소 부사기 때문에 그게 어떤 그 학교를 때린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나는 학교에 간다. 물론 그럼 뭐 장소 부사를 뭐 불완료로 하면 뭐 저거 뭐죠? 완전 자동사 뭐 비완전 자동사라고 하나? 뭐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여간 뭐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간 대상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는 게 이제 타동사죠.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나는 누구를 때린다. 나는 누구를 일으켜 세운다. 나는 누구를 안친다. 이런 것들이 타동사고 이제 그게 아니 그냥 나는 잔다. 나는 노래한다. 나는 달린다 등등이 자동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어는 이 한자어권에서 이제 동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굳이 따지면 자동사에 가까운 표현들이 훨씬 많죠. 나는 앉다가 먼저이고 그걸 억지로 타동사적으로 바꾸려면 앉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추가를 해서 동사를 발전시키는데 반대로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이 유럽어들은 타동사 위주로 현대 언어들은 수립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타동사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예를 들면 방금 말한 우리 예전에 이미 배웠는데 ich setze mich 하면 나는 ich sitze는 있었죠. ich 어떻게 됐었죠? ich sitze auf der Bank 하면은 나는 의자 위에 앉아 있다라는 상태 동사로 자동사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앉다라는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사는 따로 없는 거예요. 이 독일어. 그렇기 때문에 setzen, 앉히다라는 타동사를 갖고서 제기대명 동사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방금 말을 했듯이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에서 주어와 다른 대상을 목적어로 하거든요. 근데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주어와 같은 놈을 목적어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뭐 대명사. 그렇게 해서 나는 나 자신을, 너는 너 자신을,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같이 쓸 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안 친다. 그렇게 쓰는 게 제귀 대명사고, 그런 제귀 대명사에다가 타동사 혹은 뭐 독일어식으로 말하면 사격 지배동사를 붙여서 쓰는 게 바로 제귀대명동사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나를 씻긴다. 아니면 여기 본 것처럼 나는 원래 부른다는 다른 사람을 부른다인데 나는 나 자신을 사샤라고 부른다가 자동사로 나는 불리운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는 사샤라고 불리운다. 뭐 같은 걸로 메시아모 사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씻긴다. 나는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나는 나 자신을 빗질한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타동사에서부터 이제 자동사적 용법이나 아니면 책이 저 자신을 많이 판다라고 하는 게 책이 많이 팔린다. 이런 수동적 용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용법들이 있는 게 제기대명 동사여서 보통은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넘어가 보면 그럼 대체 이 제귀대명 동사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오늘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라면 저희가 이미 11가 그리고 다음에는 연습 문제 12가를 보면은 독일어가 총 24가거든요, 이 교재가. 이 교재에서 이미 반이 나갔다라는 건데 그 반이 뭘 나갔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을 했죠. 명사의 성수 격변화를 뭐라고 하느냐? 독일어에서 데클리나치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명사의 성수격에 대한 하나하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붙은 뭐 그 한정사 등등도 명사의 성수격에 따라서 어떻게 같이 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은 그죠? 명사를 기준으로 하면 어, 남성과 그죠? 여성과 중성이라는 문법적 성,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이 없는 문법적 성이 있다고 했고 수는 단수하고 복수로 나눠진다는 말을 했고 격은 원래 케이스로 한 문장 안에서 명사가 쓸 수 있는 케이스는 뭐 일곱, 여덟 개까지도 됐었지만 흡수 합병이 돼서 우리가 주격, 속격, 역격, 백격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제 13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는 건 뭐냐? 동사의 변화를 배웁니다. 동사는 네 가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은 얘기를 했었는데 동사의 인칭, 그리고 서법, 그리고 바로 오늘 좀 얘기할 해, 그리고 시간에 시간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요 놈을 꽁후가치용. 보통 그래서 시제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한정적인 정보이고 정확히는 동사가 그 인도 유럽어를 원래 굴절어라고 하잖아요. 굴절한다라는 게 이렇게 뒤에가 바뀌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명사 같은 경우는 성과 수와 격에 따라서 꼬다리들이 바뀌는 걸 이제 굴절어로서 쓰는 거고, 동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간이라는 뭐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인칭과 서법과 태와 시간에 따라서
시제가 그 꼬다리가 변하는 걸 이제 꽁후가 즈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게 인칭에서 1, 2, 3인칭 단수 복수에 따라서 변하는 걸 지금까지 열심히 봤고요. 그죠? 그리고 서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배운 게 하나 있죠. 뭐죠? 명령법이라는 거 배웠었죠. 명령법 배우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단순히 명령문이 아니고, 그죠? 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시제는 직설법인데, 직설법만 1, 2, 3인칭 단수 복수로 변하거나, 뭐 능동태, 수동태가 되거나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히라보나 라틴어를 보면 명령법 역시 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게 굳이 따지면 과거 명령법에 해당하는 시제로 썼었고 뭐 라틴어도 미래 명령법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3인칭 명령법으로 대표적인 게 그 주기도문 히라보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 옵시고 이런 옵시고체들이 사실은 명령이 꼭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한다든지 꼭 현재에만 한다든지가 아니고 그렇게 어떤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영어에서는 이제 네. 아닙니다. 영어가 아니고. 여간 그런 식의 어떤 그 말을 위해서 직설법, 명령법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말을 했고, 저희가 23가에 가면 또 배울 게 접속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배운 게 제가 동사 원형이랑 다르다고 했었죠. 부정법이라고 하는 놈. 이걸 이제 흔히 인피니티브를 INF라고 많이 쓰죠. 그래서 인피니티브라고 해서 이 부정법은 다른 법들과의 차이가 뭐냐? 인칭별 변화가 없는 게 원래 부정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칭별 변화가 없이 히라보나 이런 걸 보면 과거 부정법, 미래 부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명령법과 마찬가지로 많은 그 이제 변화를 거듭해서 현재 부정법은요. 그 나중에 저희가 배울 미리 적어두면 어디 시간은 또 이제 시제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시상으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완료, 비완료. 바로 완료 부정법. 그러니까 뭐뭐 했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gemacht haben 하면 했음이 되고 machen 하면 함. 이런 식으로 우리도 야 너가 그거 했던 거 나 들었어. 소식 들었어. 아니면 너 요새 열심히 하는 거 나 소식 잘 듣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평소에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료형과 비완료형, 현재 완료, 비완료만이 지금은 부정법의 그 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독일어는. 하지만 다른 언어들을 배우면은 그 외에도 원래는 그 왜 이게 단순히 동사 원형이 아니냐? 왜 이게 단순히 명령문이 아니고 이 서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좀 더 이런 언어가 왜 이렇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면모가 좀 더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아는 개념들이고 시간은 15과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게 바로 이 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회를 우리가 보면요. 영어 같은 걸 제일 먼저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면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립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이게 능동태로 여기에서도 주의할 게 타동사를 갖고 쓰고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되고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 I am 뭐 loved by my parents 뭐 부모의 스펠링을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참고로 하면은 나는 부모에 의해 사랑을 받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영어를 기준으로 배웠을 때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의 대립은 되게 절대적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한국어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 기준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인칭, 서법태, 시간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은 여기는 love라는 동사는 그냥 과거 분사로만 쓰고 사실 이게 I am loved by 혹은 뭐 you are loved by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love라는 동사가 변화하는 게 아니고
비동사가 변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영어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원래 우리가 쓰던 타동사의 과거 분사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수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대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어, 수동태 대체 표현. 그럼 이놈의 수동태 대체 표현들은 왜 생겼고 원래 수동태는 그러니까 히라보나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I love you 하면은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면은 I love 하면은 나는 사랑받는다. 뭐 이런 식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 수동태 형태가 따로 있었어.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지금은 수동태 대체 표현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제기대명 동사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까지를 오늘은 이해를 하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방금 말한 것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사의 성수 격변화는 지금까지 나름 노력을 해서 배웠고, 이제 앞으로 12과에서 계속해서 이 표를 여러 번 그릴 텐데, 동사의 인칭과 서법과 태와 시간에 따른 변화로 꽁후가지온이라는 걸 배운다라는 말씀을 지금 미리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으로 직설법 안에서 보통 시제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직설법 안에서 1, 2, 3인칭 단수 복수 변화하는 걸 2권과 3과에서 제일 처음 배웠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명령법과 부정법을 맛을 봤습니다. 접속법은 아직 안 배웠고, 시간은 이제 차차 배울 텐데요. 그럼 오늘 볼 거는 능동, 태라고 하는 개념이 영어로 치면 이게 보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조를 줘서 이제 전달을 할 거냐인데, 원래 히라버나 산스크리트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독일어는 참고로 독일어는요 능동태와 정확히 따지면 동작 수동태 그리고 상태 수동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어떤 대체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태가 정확히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이전에 있던 히라버나 산스크리트어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원래 태는요 바로 능동태와 반사태라고 하는 놈. 이거를 이제 라틴어 쪽에서 문법을 처음 배운 분들은 중동태라고 하는데, 능동태와 반사태의 대립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동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쓰는 게 이제 히라버에서 제가 단어는 까먹었는데, 어떤 재물을 바치다, 뭐 헌납하다, 이런 동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재물을 바치는데, 이 반사태라는 말이 말 그대로 거울 반사에 두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금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원인이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원래는 동사가 이렇게 타동사 아직 여기 보면 저희가 타동사 자동사 이런 개념이 여기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타동사 자동사 이런 걸로 구분하기 전에는 원래는 태를 중심으로 이 동사가 발전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언어들인데요. 근데 그 태에서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결국은 좀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신을 기준으로 두고 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어, 행동을 하냐가 이제 중요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에게 재물을 바쳐요. 근데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데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과 그죠? 왕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게 그, 좀 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왕이 신에게 재물을 바치면 그 재물을 바치는 말 그대로 반사 이익을 누가 받겠습니까? 왕 자신에게 짐이 곧 국간이라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재물을 바치다라고 할 때 왕이 신에게 뭐 양 25마리를 바쳤다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는 요거를 감지하기가 힘든데 요것을 바로 반사태라고 하는 동사의 굴절을 갖고서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제사장이, 그죠? 신에게 양 25마리를 바쳤다라는 거는 바친다라는 능동적인 행동은 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담지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를 능동태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식으로 반사태에 대한 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능동태와 반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어떤 행위가 했을 때 그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그게 이득이 됐든 자기 자신이 거기에 그 행위에 관여되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반사태였고 그렇지 않은 놈들을 능동태라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능동태와 반사태가 예를 들면 이게 뭐 바쳤다를 바쳤 뭐 아가 됐으면 얘는 뭐 바쳤 오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들이 다르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기본적인 태의 대립은 능동태와 수동태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원래 히라가나 산스크리트를 보면 능동태와 바로 반사태 혹은 이것을 중동태라고 얘기하는 놈의 두 가지 대립이 가장 처음에 인도 유럽어에서 발견되는 대립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하나 먼저 더 말을 하고 가면 왜 중동태라고 하느냐? 이 말을 제가 안 쓰고 왜 반사태라고 하냐면 중동태는 라틴어 문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라틴어도 사실 반사태가 명확하게 태로 구분이 히라버와 달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제 후대 학자들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먼저 보고 그 사이에 보다 보니까 히라보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수동태 이전에 좀 말할 게 있네? 요 사이에 있네라고 해서 중동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사실은 후차적으로 다시 붙여진 거기 때문에 중동태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먼저 있고 중동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요 이름보다 저는 이 반사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대립이 다른 언어들에서는 근데 이런 설명 자체도 사실 언어가 몇백 년이 지속이 되고 그 안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게 절대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전체 그 개괄을 하자라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해서 능동태랑 반사태가 이제 가장 처음 대립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근데 반사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미 조금 보면 알겠지만 제귀대명동사의 용법과 되게 비슷한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신에게만 바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는 문을 닫는다, 닫힌다를 지금은 자동사, 타동사처럼 구분을 해서 쓰는데 그 당시에는 닫다라고 하는 개념의 동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닫다라고 하는 것을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이 닫다라는 동사를 주어로 해서 연결을 하면은 문이 그 닫다라는 동작에 자기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닫힌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사태는 근본적으로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이미 처음부터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히라버 같은 경우에는 반사태에서 반사태의 과거 시제들이나 몇몇 시제들을 따로 떼서 반사태의 일부를 수동태라고 부르는 곳으로 점점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태는요, 애초에 능동태와의 그 대립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반사태의 일부가 수동태로 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요 놈들은 그냥 수동태로 보자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고대 언어들은 어떤 동작을 볼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기에게 관여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태라고 하는 상당히 지금 보면 복잡한 시스템을 썼고 그 안에서 능동태와 반사태가 처음에 대립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동태라고 하는 게 반사태에서 갈라져 나왔다. 여기까지가 이 태를 중심으로 하던 언어들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끊어가면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는 그거죠. 저희가 이 신들의 그 올림푸스의 시대가 무너지고
인간이 결국 그 사물을 이제 기독교적 관념에서 대상을 정복하게 되고 결국은 대상 인간이 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에게 뭐가 돌아오냐가 아니고 인간이 대상을 어떤 식으로 요리조리 갖고 노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문화를 만들고 경작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그리고 이 테를 중심으로 쓰던 언어들, 라틴어나 그 히라버는 원래 더 멀리 있어서 점차 이제 그 유럽인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죠. 히라버가 다시 발굴되는 거는 한참 나중 일이고, 결국은 라틴어 위주의 국가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많이 발전을 했다가 그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게르만의 우리 바이킹 형들이 세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프랑스 애들이 좋아하는 게 아스테릭스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시절을 갖고 놀고 뭐 이런 거 골족의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민족들이 대이동을 하고 당연히 그러면서 라틴어의 태중심의 언어들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다른 이 동이족들, 오랑캐족들에게는 너무 복잡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여러 요인과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바로 태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사태와 수동태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게 발전하게 되냐면 태가 사라지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 우리가 이제 자연을 정복하고 대상을 갖고 노는 인간으로 점점 인간 중심의 본위의 세상에 발전하면서 결국은 내가 요 목적어를 어떻게 갖고 놀지 말지 결국 타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도 타동성으로 해석할 수 있던 게 히라버나 이런 곳에 있었지만 이 타동성을 위주로 언어를 해석하게 되고 그런 게 게르만어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은 능동태 안에서 뭐가 분리가 되느냐 바로 자동사와 정확히는 타동사가 더 기준이 되겠죠. 타동사와 자동사라고 하는 게 이 개념적으로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인도 유럽어는 특히 이제 제가 인도어는 그 뒤로 아는 게 없으니까요. 유럽어는 현대 유럽어들은요 여전히 격이 남아있든 없든을 떠나서 그러니까 격이 남아있는 걸로 치면 사격 지배동사겠죠. 지금 우리가 그 배운 독일어로 치면 근데 대부분의 동사의 기본 형태는 타동사를 먼저 위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 기본 방향이 맞춰지고 그거 외에 나머지들, 뭐 나는 잔다, 일어난다, 이런 몇몇 좀 더 소수의 동사들이 자동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가 수백 년의 그 언어의 변화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능동태에서 타동사와 자동사가 이제 생겼는데 그 뒤에 어라 어라? 그런데 우리는 라틴어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유럽의 학자들은. 그런데 능동태로 우리가 타동사와 자동사라는 걸 개념이 생겼어. 그런데 그 라틴어에서 아까 말을 했듯이 라틴어에서는 그 반사태라고 하는 게 형태적으로 없는데 근데 라틴어에는 수동태라는 놈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미래 시제라는 놈도 있고 이런데 요런 놈들을 우리가 어 라틴어에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같은 경우는 저희 영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는 없던 미래 시제를 만들어서 윌담의 부정법을 쓰는 게 미래 대체 시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시제 자체가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라라 라틴어엔 수동태가 있네. 그럼 우리는 수동태를 어떻게 해서 써야 되지? 라는 고민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럼 타동사를 갖고 어떻게 활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놈을, 이제 영어 등등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타동사의 그 과거분사를 쓰면은, 수동태 대체 표현을 쓰자. 정확히는. 수동태 대체 표현. 혹은 미래 대체 표현. 요런 것들이 이후에 새로 생기면서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수동태라고 저희가 부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뭐다? 이 자동사와 타동사 위주의 그러니까 타동성을 위주로 하는 언어로 유럽어가 나눠지기 이전에는 원래 인도 유럽어의 가장 기본 프로토타입을 보면 뭐였다? 능동태와 반사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반사태의 일부가 수동태가 됐다. 그리고
요것들이 어떻게 반사태와 수동태가 독일어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수동태에 해당하는 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오늘은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요. 상태 수동태의 어떤 형태를 더 많이 갖게 되고요. 반사태라는 놈은 여러 가지로 분화합니다. 왜냐면 반사태 자체가 아까 말을 했듯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것도 되고, 수동성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반사태의 흔적이 뭘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현대어에서는 바로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제귀대명동사라는 걸로도 넘어오고요. 그 외에 아직 안 배운 동작 수동태라고 하는 놈으로도 넘어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동작 수동태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동사 갖고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배웠던 그 만이라고 하는 독일어의 표현 있잖아요. 만 이제 비어 있는 주어로 쓸 때 이게 어찌 보면 비어 있는 주어가 창문을 깼다라고 하면 창문이 깨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영어에서도 let me see 하면 내가 좀 보기 좀 내비둬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뭐 see 라 쓴 다음에 뭐 부정법을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결국은 왜 생겼냐? 영어에서 그러니까 제기대명 동사가 영어에서 해당하는 건 저거죠. introduce myself 이런 거 할 때 이런 myself식 동사들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은 원래 저 멀리에서부터 인도 유럽어의 가장 기본이 됐던 곳에서는 바로 이 반사태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사라진 흔적들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면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용법들이 생겼다. 그 중에 결국 제기대명동사라는 거, 우리가 오늘 배울 제기대명동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제기대명동사는 원래 태 중심의 인도 유럽어가 붕괴되면서 뭘로 변했다? 바로 이 자동사와 타동사로서 나뉘기 시작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타동사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타동사에서 어떻게든 이전에 있던 이런 그 반사태나 수동태 용법들을 이것저것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 나 자신을 씻긴다가 나는 씻는다. 문이 저 자신을 닫는다가 문이 닫힌다. 책이 저 자신을 판다가 책이 팔린다. 등등의 표현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써주기 위해서 나온 게 보다 일반적인 목적어를 주어와 다른 대상을 목적어로 갖는 게 아니고 주어 자신을 목적어로 갖는 독특한 동사 용법이 바로 제귀 대명 동사다 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좀 러프하게 전체 이제 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24과까지 볼 거는 이 서법,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의 변화를 현대 독일어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배우면 24과까지가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은 저희가 이어서 곧장 그 여기 본문 따라서 읽어보고 제기대명사 나오면 곧장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그러면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Lektion 11 Auf dem Campus. 네, 읽어주시죠. Lektion 11. Ja, Auf 11 dem auf Campus. dem Campus. 그죠? 제11가라고 해서 auf dem Campus. dem 하면 삼격인 거 이미 알아야 되겠죠. 남성이든 중성이든. 그래서 이동이 아니고 캠퍼스 위에서,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거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죠. 곧장 제2대명 동사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읽어보죠. Dialog. Hanna geht in die Mensa und unterhält sich dort mit Miriam und Leon über das Studium. 네. Hannah geht in die Mensa und unterhält sich jedoch mit Miriam und Leon über das Studium. Studium.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안 배운 동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여기 이제 이 체크를 해서 보면요.
하나 get in the mensa. 한나는 학생 식당에 들어간다. 이거는 저희가 본 지금 개념으로 본 자동사가 되겠죠. 그 동사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가하지 않고 주어와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자동사라고 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unterhält sich가 나왔습니다. unterhält sich. 그래서 dort는 거기죠. 그 학생 식당에서 한나는 unterhält sich가 나왔는데 이 sich가 뭐냐면요. 이제 곧장 배울 건데 우리가 dich는 너를 사격이었고요. 그죠? mich는 나를 사격이었고. 그죠? 아니면 in 하면 그를. 그죠? 아니면 뭐 sie 하면 그녀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sich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라고 하는 3인칭 그 단수의 제귀 대명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운터 할튼이 우리가 할튼이 잡다인데요. 운터는 아래, 그러니까 이 다리 쪽을 잡다. 그래서 아래쪽을 잡다 해서 누군가 어디 떠나지 않고 재밌게 놀게 환영하다, 뭐 붙잡아서 어디에 모시다, 이런 뭐 즐겁게 만들다, 이런 타동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한나는 저 자신을 어딘가로 가지 않고 시간을 때우게끔 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한나는 그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자기 자신을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록 어디 붙들어 매는데 바로 학생 식당에 누구와 함께 미리암 운틀 레온 미리암이라는 처자와 레온이라고 하는 총각과 함께 시간을 자기가 보낸다. 뭐 하기 위해서 위버 우리가 전치사로 사격집의 전치사로 많이 쓰는 거 봤었는데 어떤 주제 같은 거 나오면 위버 다음에 사격하면 뭐뭐에 대해서 뭐 이야기나 주제 같은 거 나왔었죠. 그래서 위버 다스 슈튜디움이라고 해서 한나는 그 슈튜디움이 공부 학업이죠. 학업에 대해서 야부리를 털기 위해서 미리암과 레온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한나는 결국 학생 식당에 가서 학업에 대해 미리암과 레온과 함께 담소를 나눈다라는 표현이 되는 제귀 대명동사라는 용법이 곧장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법을 하나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귀대명사의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제귀대명사란 에, 형, 일단 제귀대명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그 나는 나 자신에게 혹은 나는 나 자신을 혹은 너는 너 자신에게 너는 너 자신을 그는 그 자신에게 혹은 그는 그 자신을 등등 원래는 보통 타동사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를 때린다. 자기와 다른 대상을 목적어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우리가 인칭 대명사들 이미 배웠었죠. ich meine mir mich, du deine dir dich, 뭐 er seine ihm in라고 해서 배웠었는데 그때와 다르게 이제 어 그냥 너가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쓰는 그 인칭 대명사. 를 우리는 제귀대명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귀대명사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봐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랑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랑 달라질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고민하면 뭐 다른 점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나를 일으켜 세운다랑 나는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랑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1, 2인칭은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인칭 대명사와 똑같아요. 미어와 미, 디어와 디, 그리고 운스, 운스 그대로 오는 겁니다. 오이, 오이.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가 그 자신을 좋아한다랑 그가 그를 좋아한다는 항상 똑같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는 이미 우리 아웃 오브 안중에 1, 2인칭과 다르게 바로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고 가리킬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폴이 영수를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폴도 영수도 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그를 좋아한다가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에어 lived in
그러니까 이때 에어는 영수고 뒤에 이는 철수가 되겠죠. 에어 리프틴. 그가 그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르시스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에어 리프틴이라고 하면 헷갈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르시스고 나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어 리프트. 영어에서는 힘셀프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독일어에는 아예 따로 제기대명 동사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3인칭 시시를 써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좋아한다. 혹은 이 CC는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게 딱 하나 되게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CC가 형태를 보면 다른 놈들과 함께 미시, 디시와 함께 사격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CC는요, 삼격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형태가 CC면은 자기 자신 을이 될 수도 있고 동사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한다가 자문한다가 되겠죠. 나 스스로 자문하는데 저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요럴 때. 그래서 CC는 중요한 게 3인칭 단수 복수 다 쓰면서도 삼격 목적어로도 쓸 수 있다. 이게 미어 디어에 해당하는 게 CC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격 지배동사와 쓰느냐, 사격 지배동사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요. 그래서 인칭대명사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원래 배웠던 것들 쓰면 뭐 ich, meiner, mir, mich, 그죠? 그다음 뭐 제가 다 쓰지 않지만 두 다이너 디어디 요것들과 다르게 보다 바로 삼사격이 제기대명사는 1, 2인칭은 똑같지만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3인칭은 자기 자신과 그냥 그는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인이나 그죠? 그를 혹은 그녀를 혹은 뭐 요거는 사격이고요. 삼격으로 뭐 임이나 그죠? 이어 요런 것들 대신에 뭐를 써준다? CC를 써주면 간단하게 제기대명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요. 몇 가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제기대명사의 용법은 당연히 어떤 동사를 이 제기대명사하고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격 지배동사와 쓰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격은요, 말 그대로 가장 기본 뜻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여기 첫 번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rf ich mich zu dir setzen? Darf ich mich zu dir setzen? 하면요,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게 darf는 그 dürfen 동사, 그 우리 화법 보조 동사로 배웠었죠. 우리가 남에게 쓸 때는 허락을 물을 때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darf ich 블라블라 setzen만 보면요. 내가 해도 되겠니? 무엇을 해도 되겠니라고 하면 darf ich 세츠는 안 쳐도 되겠니? 세츠는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말씀드렸죠. 시츠는 앉아 있다고. 세츠는 정확히 앉히다라는 타동사로 항상 먼저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내가 너 투디어 네 옆에다가 앉혀도 되겠니? 무엇을? 예를 들면 나프이 뭐 예를 들면 나스킨트가 썼으면 내가 이 아이 집 네 옆에다 좀 앉혀놔도 되겠니?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나프이 미슈 디어세스 내가 나 자신을 네 옆에다가 앉혀도 되겠니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타동사 위주로 발달을 해서 자동사가 부족하니까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와 다르게. 한국어는 자동사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나가 네 옆에 앉아도 되겠니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동사의 벡터가 달라서 그래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현대 유럽어는 내가 아닌 나의 바깥쪽을 어떻게 작용하는 쪽으로 이제 동사의 벡터 방향이 설정돼 있으면은 이 한국어나 일본어를 기반한 뭐 한자 한문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글자가 하나의 세계를 갈무리해서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사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안으로 이제 벡터 방향이 설정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와 이제 인도 유럽어가 아닌 한국어가 뭐 영어나 이런 걸 뭐 잘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근본적으로 방향성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귀찮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et는 타동사다. 기본적으로 사격 지배동사로 누구를 앉힌다여서 이런 표현이 됐을 때 야, 나처리 당연하지 앉아도 돼 라는 표현이 나온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또 봐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도 여기 그래서 나오네요. 방금 제가 예를 한 거 읽어볼까요? Darf ich das Kind zu dir setzen? Darf ich das Kind hier setzen? 주디어세츠 하면은 내가 이 아이를 너에게 네 옆에다 앉혀도 되겠니? 내가 아니고 하면 야, 나 저리 당연하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삼격 제기대명사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제기대명사가 반사태에서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반사태가 어떤 그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에 직접적인 관여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에게 양을 바치면 그 양을 바친 거에 이득이 나에게 돌아오는지 그래서 이 삼격을 꼭 제기가 아니어도 삼격이라는 것을 히라보나 그런 데서도 자주 말하는데 단순히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 간접 목적어가 아니고 역격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 에게가 좀 더 넘어가면 해석을 한국어로 누구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해당해서는 그러니까 관심이나 이해의 삼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관심이나 이해의 삼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꼭 재규가 아닐 때도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er kauft ein Buch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kaufen 동사는 사격 지배 동사로 뭐뭐를 구입하다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한국어로 보면 er kauft ein Buch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쓰면은 그는 책을 한 권 산다. 우리는 뭐 이게 책 산다라는 거의 기본형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 사는 거에 이 책을 샀을 때 이 책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려고 사느냐를 적어줄 때 삼격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er kauft mir ein Buch 하면은 그는 책을 한 권 사는데 그 이해가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에게 책을 한 권 사준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위에 볼까요? 여기 읽어보죠. 자, er kauft sich ein Buch. Er kauft sich ein Buch. 그는 책을 사는데 그 이득이 누구에게 오느냐? sich. 저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으려고, 자기가 보려고 책을 한 권 산다라는 표현을 할 때, 독일어는 오히려 요런 이 이득이 누구에게 올지를 한국어는 그냥 내가 나 책 한 권 사서 하면 보통 다른 말을 안 붙이면 너가 읽으려고 샀겠지가 되잖아요. 친구에게 주려고를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독일어는 이렇게 이 이해가 누구에게 오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버릇이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어도. 그래서 이렇게 에어 카우프트 시히 아인보 하면 그는 자기가 읽을 책을 한 권 산다가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럴 때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저희가 동사가 원래 몇 격 지배동사인지 항상 알아둬야 된다잖아요. 카우픈 동사는 사격 지배동사인데 아인부흐가 정확히 사격으로 나왔죠. 아직 저희가 많이 보지 않았지만 독일어는 영어랑 다르게 사격 목적을 두 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치 않은 경우고 그럴 때 그러면 시히는 결코 형태로만 보고 착각해서 사격이라고 보면 안 되겠죠. 아까 저희가 그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게 시히는 자기 자신을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삼격 제기대명사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시히는 문법적으로 무조건 삼격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책을 한 권 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격을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거를 쓰면 읽어볼까요, 여기? Er kauft seinem Kind ein Buch. Er kauft Kind 아니고 그는 seinem Kind, 삼격으로 나왔죠. 자신의 아이에게 책을 한 권 사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이해 관계를 다른 사람으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겠다. 바로 그래서 삼격이 단순히 간접 목적으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가 누구에게 관여되는지, 누구에게 그 이득 혹은 손해가 가는지 이해 관계자를 표시해주는 이해나 관심의 삼격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고, 우리, 하나, 요거 오늘 좀 보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봐보세요. 와셴 동사는 그 씻다라는 동사입니다. 씻기다. 정확히는 뭐 물건을 씻다, 접시를 씻다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제귀대명 동사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ich wasche mich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나는 독일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 여가 나는 그냥 뭐 두샤나 뭐 두셴이나 뭐 샤워나 이런 걸 쓰지만 그 기본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Ich wasche mich라고 하면요. 나는 나 자신을 씻긴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씻는다가 되겠죠. 그죠? 나는 씻는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 몸 전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씻는다라고 하면 이시 바시에 미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손을 씻는다. 나는 얼굴을 씻는다. 이런 신체 일부들 있죠. 나는 뭐 발가락을 씻는다. 이런 말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야, 우리 소유 형용사 배웠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볼 수 있겠죠. Ich wasche meine Hände.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될 수 있겠죠.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쓰지 않고 바로 위에 ich wasche mir die Hände. 아까 mir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그 이해 관계자를 말해 줄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체 일부를 정관사로 써서 손이 하나가 아니니까 두 손을 씻는데 누구에게 해당하는 손이냐를 나에게 해당하는 일인데 나는 두 손을 씻는데 그 두 손이 나에게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내 손을 씻는다를 ich wasche meine Hände 대신에 ich wasche mir die Hände라고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이것도 3인칭 단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왜냐면 봐봐요. 에어 그 바슈니 이거 불규칙 동사일걸요. 에어 베슈 하면 사인의 핸드라고 하면요.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서도. 그는 그의 손을 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철수가 철수의 손을 씻는지 철수가 영수의 손을 씻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3인칭일 경우는 이 소유 대명사, 소유 형용사를 쓸 경우에 그 3인칭이 누군지를 알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 뭐 예를 들면 베슈트, 근데 베슈트가 맞나? 저 잠깐 너무 부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션, 제가 요새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베슈트 맞네요. 베슈트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임디 핸드랑 그죠? 요 구분을 알아둬야 된다. 베슈트 sich die Hände랑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슈트 임디 핸드 하면 철수가 영수의 두 손을 씻겨준다라는 거고 임은 그러니까 에어와 다른 3인칭을 성격으로 잡아준 거니까 그게 아니고 베슈트 sich die Hände를 하면 그는 자기에게 해당하는 두 손을 씻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체 일부는요. 한국어는 이중주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나는 배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유럽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모든 유럽어를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그 폴란드어는 어떠나요? 이지원 씨, 잘 모르겠네요. 네? 폴란드어는 신체를 어떤 식으로 쓰나요? 신체를 그렇게 정관사로 해서 쓰나요? 아니면 뭐 한국어처럼 뭐 이중주어처럼 해서 쓰나요? 나는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배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쵸.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배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거는 이제 스페인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반작용으로서 저희가 이미 조금 배웠었죠. 이게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럼 반작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뭐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나는 손에 악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각각의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뼈간 이렇게 신체 일부를 근데 그 배가 나를 아프게 한다라고 할 때도 나의 배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정관사랑에서 많이 아마 쓸 겁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들을 내 소유로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정관사와 함께 단수 눈이나 귀면은 한 쌍이니까 복수로 쓰고 아니면은 뭐 단수로 쓴 다음에 그게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간접 목적어나 이렇게 삼격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경우들이 더 빈번합니다.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빈번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ch wasche mir die Hände. Ich Ich wasche wasche mir die mir Hände. die Hände. 하면은 나는 두 손을 씻는데 그 두 손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 바로 나에게 해당하는 두 손을 씻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손을 씻는다가 되겠죠. 그럼 그 옆에 읽어볼까요? Ich wasche dem Kind die Hände. Ich Ich wasche dem wasche Kind dem die Kind Hände. die Hände. 나는 두 손을 씻는데 누구의 손을 씻느냐 이번엔 them kind 그 아이에게 해당하는 두 손을 씻는다라고 하면 나는 아이의 손을 씻겨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귀대명사를 쓰는 용법을 간단하게 바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귀대명사를 볼 텐데 여기 다시 한번 본문 보면 그래서 문터 할튼이 원래는 사격 지배 동사로 누구를 즐겁게 하다, 누구를 그렇게 해서 못 움직이게 뭐 붙들어 매다 이런 뜻이라고 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한나 unterhält sich. 한나는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장소에 머무른다. 라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이제 그런 대상들을 이렇게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는 거죠. mit 미리암 und 련 뭐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붙들어 매느냐? das Studium이라고 해서 결국 이 저희가 하나의 그냥 공식처럼 나중에는 요 놈을 이제 그 제기대명 동사의 패턴으로 이제 보면은 어떤 콤비네이션이 되냐면 sich unterhalten mit jemandem über 삭격 이런 식으로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다 쓰지 않아도 되지만 누구와 함께는 미트 다음에 삼격으로 사람을 쓰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위버 다음에 삭격을 써서 시히 운타할 테 미트 예 만든 위버 삭격하면 누구와 뭐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담소를 나눈다. 라는 어떤 콤비네이션을 갖는 제귀 대명 동사로 흔히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시히 운타할텐이라는 동사입니다. 물론 운터할텐만으로도 뜻은 있지만 어, 좀 더 시시 운터할텐의 형태를 현대 독일어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귀 대명동사가 원래는 바로 이 좀 긴 설명을 했었죠. 원래 인도 유럽어는 능동태와 반사태의 대립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반사태에서 수동태가 파생됐다. 그런데 반사태와 수동태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능동태 안에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더 명확히 부각되었다. 그런데 또 이제 라틴어를 또 베껴 쓰려다 보니까 수동태가 없어서 심심했다. 그래서 그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영어나 등등이 불어 등등은 수동태의 대체 표현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럼 반사태에 있던 놈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영어나 이런 거 마이셀프식의 동사들. 그게 제기대명 동사라는 걸로 분화됐다. 그런데 독일어는 수동태가 단순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20가 넘어서 배우겠지만 동작 수동태랑 상태 수동태라는 또 신기한 두 가지 패턴으로 또 변화가 돼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원래 언어가 어떤 형태를 담보하고 있었는지 그게 변화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전승이 되고자 했는지를 이해를 하고 보면은 사실은 수동태라는 거는 아주 재밌는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차차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오늘 너무 이제 좀 개념적인 거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것도 이제 올리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숙제는 없나요? 아, 숙제가 없네요. 이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